그러니까 정치인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예. 네. 저는 이제 정치에 입문해야 되겠다. 예. 전문 정치인은 아니고 예. 생활 정치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예. 노무현 대통령 서거 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참고만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불합리하고 부당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나마 힘 있을 때 한번 해보자. 뭐 하면서 생활 정치, 그러니까 전문 정치가 아니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생활 속에서 단련된 사람들이 한번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아마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바라는 정치. 이제 여기가 또 전북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전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개선이 되고 그리고 발전되어 갔으면 하는지 평소 생각하셨던 거예요. 우선은 우리 정치권이 좀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치권? 네, 정치권을 보면 일부 소수 집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당선되고 이분들도 대물림해서 또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가 이제 재판 때문에 대전이나 광주, 뭐 여수, 춘천, 이런 홍성 이런 데를 자주 가거든요. 거기는 발전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면? 그러니까 규모나 뭐 시설이나 사람들 움직임이나 활동량이나 여기는 정체돼 있다고 하면 거기는 대단히 역동적인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 인구 수에도 비교를 해보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예산만 해도 보면 한 30년 전만 해도 전주나 대전이나 광주나 비슷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6배, 7배 차이가 됩니다. 전주하고 비교하면. 그것은 정치권이 정치돼 있고 또 전혀 이제 역동적인 생각을 못하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생각을 못하고 현상만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도민들도 사실 저는 발전에 우리들이 이제 광주만큼 이렇게 역동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5.18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 동학의 성지잖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동학혁명 때 너무 많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 죽고 또 기회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식이 좀 더 진취적이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은 저는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라북도 도민에게 무엇을 맡기면 무조건 지킨다. 신뢰의 도시다 여기는. 믿을 수 있는 도시다.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도민들이 심어주면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특히 행정이 먼저 앞서서 우리는 손해보더라도 무조건 약속을 하면 지킨다. 이런 것들을 하면 아마 전라북도에 더 많은 기업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라고 해서 새만금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새만금은 우리 정치권에서 30년간 물거먹은 주제죠. 이번 아마 내년 지방선거에도 또 새만금이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기서 한 30년 동안 아무것도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계속 투입만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협조도 않고 이제가 조금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만금에 지금 태양광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태양광은 최악의 악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새만금이 이렇게 했는데 새만금이 원래 목적했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광활한 땅에 에너지만 생산하는 그런 곳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시설을 하되 나머지 땅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대단히 중요하고 새만금은 중국
과의 교육이 제일 유리한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부산이나 다른 데도 훨씬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청 같은 경우도 저는 한번 도에서 모험하듯이 충남 도청이 홍성으로 가서 홍성이 발전하듯이 새만금 하나의 행정특별시를 만들어가지고 도청이 새만금 시로 가서 새만금 우리는 전라북도는 새만금에서 먹거리를 무조건 창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거기서 그 전라북도의 중심 사실 경제의 중심은 새만금이 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전주 시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런데 사실은 시청과 도청이 전주시에 있기 때문에 전주시가 정체되는 면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주시가 광역화되기 위해서라도 사실 도청이 새만금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 도청이 무안으로 갔죠. 무안으로 갔죠. 무안으로 갔죠. 충남 도청도 홍성으로 갔고 이 전라북도는 계속 여기서 네. 전주시 중심의 전라북도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전주시가 지금 65만 인구가 해서 더 늘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이제 행정 관료 출신들이 계속 해오다 보니까 현상 유지 도전적이고 막 이런 다른 시도는 정치인들이 하거나 변호사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 변호사 하다가 그렇죠. 성남시장을 하고 지금 경기지사하고 대통령까지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볼 때 전주시도 보수적인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이 사람한테 한번 맡겨봐 한번 해봐 이런 한번 생각을 가져보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은 또 이제 방송 진행자로 또 경인방송 경인방송 오랫동안 했습니다. 엄윤상이 만난 사람과 책 방송도 또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가족이라는 의미, 가족이라는 이름의 의미. 변호사님께 먼저 가족은 어떤 대상인지 뭐 평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은 제 근본이라고 봐요. 가족이 없으면 제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핵심 존재가 가족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칼럼을 하나 써서 국민일보에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가족의 의미가 바뀌고 있다.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 간의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고 살인사건, 강력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재산을 횡령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사건들도 의외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해보면 의외로 외부인보다 이 친척, 가족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하긴 했습니다. 핵가족 되고 파편화되고 가족들이 흩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만나다 보면 명절 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가족이 아닌 오히려 남보다 못한 경우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회복하는 작업들을 사실 이것은 종교가 그 역할을 못 해준 측면도 있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이 그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 가치를 계속 우리 시민들이나 해줬어야 되는데 그 종교가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저는 이 가족을 지키는 문제는 법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그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우리 어른이나 뭐 사회 지도층이나 또는 종교나 이런 데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간과돼 있고 이런 시대일수록 더욱더 그게 종교의 역할, 특히 기독교, 특히 전라북도는 많지 않습니까? 그 역할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닉네임이 희망 찾는 변호사입니까? 네. 그래서 엄마처럼 친구처럼 엄마처럼 친구처럼 변호사의 직업이 변호사님한테 즐겁고 재밌고 희망을 전하는 직업인지 직업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 생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이제 가진 재주가 네. 있기 때문에 사회에 네. 내가 받는 만큼 돌려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변호사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 대학 시절에는 이제 데모, 아, 그리고 노동운동을 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운동가가 되겠다 예. 생각하고 예. 살다가 예. 처음에는 노무사를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어요? 노동운동 하시는 사람들 돕고 예. 노동적으로 좀 돕자 예. 해서 노무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예. 사법고시를 해라. 아. 그래서 사법시험을 했습니다. 아, 몇 세 때부터 공부를 하셨어요? 저가 이제 30 넘어서 시작한 거죠. 아, 그러셨구나. 결혼해서 시작했는데 아, 그랬구나. 우리 아내가 이제 그걸 하라고 해서 한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니까. 그래도 작게 했네요. 네,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동운동 면수원 있을 때도 네. 노동법 학회에서 이제 그걸 들어서 노동법에 대해서 했는데 나와 보니까 네. 전혀 다른 세계. 아. 꼭 노동만이 문제는 아니다. 사회에 여러 가지 약자들이 있다. 그래서 네. 뭐죠?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익 소송 같은 것들도 많이 해서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식구들, 우리 회사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저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공익이라는 생각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네. 이제 한 사건을 겪고 나서 네. 아, 이거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꼈거든요. 음. 그 사건이 뭐냐면 이 장애인 관련, 지적 장애인 네. 관련해서 네. 이제 이분이 지적 장애인 그 아버지가 두 분 다 지적 장애인 어머니 지적 장애인이신데 아, 네. 딸을 둘이 낳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지적 장애인이다 보니까 네. 경제 능력이 없어서 카드를 어떻게 해서 썼나 봐요. 네. 그러다가 빚을 많이 좀 졌겠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아.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10년 뒤에 네. 이제 그 카드 회사에서 네. 이제 돌아가신 거 알고 네. 어머니와 자식들 상대로 네. 이제 갚아라 이런 소송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네. 대응도 안 하고 네. 그냥 채무만 다시 떠안는 꼴이 되고 끝나요. 재판. 아. 그렇게 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 근데 거기 그분들을 돌봐주는 데에서 저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네, 네. 제가 한번 보고 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시효가 지난 거예요. 아, 시우가. 아마 그 업체에서도 카드 업체에서도 그걸 알 텐데 네. 한번 찔러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대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제가 위임장을 내고 네. 시효 주장을 딱 했더니 바로 소취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꼼꼼히 아마 옆에서 도와주신 분이 아마 네. 불러줬을 거예요. 저한테 감사 편지를 썼거든요. 네. 그것을 보고 너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기분에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네. 아, 변호사님 하면서 삐뚤빼뚤 하면서 너무너무 고맙고 막 하면서 우리들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써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제 작은 단편적인 네. 지식을 가지고 네. 도움을 줘서 그분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걸 네. 알면서 네.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구나. 네. 물론 근데 다른 분야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도 상당히 네.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네. 이 재판이 안 가더라도 네.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참 저는 변호사하고 딱 어울리는 네. 사람 같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음. 변호사님 올린 글이에요. 음. 나는 참 조정의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네. 그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전주지방법원에 네. 조정위원으로 네. 원래 그걸 안 하는데 그것도 봉사하거든요. 조정위원으로 네. 있습니다. 민사하고 가사 조정을 했는데 네. 이것을 제가 지금 조정한 것은 다 조정이 성공을 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네.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뭘 설명하고 뭐 이 사람은 지고 안 지고 뭐 당신은 저 안 지고 이렇게 하면 네. 절대 조정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네. 공감 능력이거든요. 네. 이 양쪽을 다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서로 양쪽을 제가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공감해요 또. 네. 아, 당신이 그럴 수 있겠네. 네. 아, 서로 그럴 수 있겠네. 네. 그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정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론적으로 밝은 사람들은 이론으로만 따지다가 공감을 못 얻어요, 서로. 그러다 보면 그 조정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저는 그런 면에서, 공감 능력 면에서 아마 그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조정을 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산고가 건립되게 됐죠? 네. 상산고가. 이제 이 지역에서는 상산고. 상산고. 네. 상산고의 그 자산고 문제가 참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상산고 저는 상산고 지금 2회 졸업생이고, 이해 졸업생. 예, 상산고 총동창 회장도 회장도 했습니다. 제가 총동창 회장 하자마자 바로 이 문제가 터졌거든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했는데 네. 사실 상산고만 따지면 네. 상산고는 홍성대 이사장님이 네. 거의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네. 국가에서 안 받고 자기 교육 철학으로 네. 자사고로서 네. 제대로 교육을 해요. 네. 정말로 네.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네. 이런 식의 자사고만 있다고 하면, 네. 이런 식의 자사고만 있다고 하면 네. 필요하다. 네. 그렇지만 네. 제가 다양한 종류의 이제 자사고를 봤지만 네. 정말 그런 철학 없이 네. 하는 자사고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겠죠. 네. 옛날에 이제 자립형 사립고와 이제 자유형 사립고가 결합되면서 이명박 정부에 이제 자유형 사립고 되면서 다 자유형 사립고로 됐는데 그런 것들 교육 철학 지금 이제 상산고도 문제점이 뭐냐면 의대 사관학교처럼 돼버려가지고 의대생들이 너무 많이 가거든요. 네. 이 부분에서는 지난 이사장, 지금 이사장이 퇴임하셨습니다만 우리 홍성대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우려하고 바꾸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입시하고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입시하고 연결돼 있어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교육처럼 이게 지금 기독교도 옛날에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독교가 세운 학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게 다 명문 학교가 되고 학교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자기 교육처를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자사고는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것에 제일 가깝게 한 게 네. 상산고였지만 상산고가 워낙 이제 의대에 많이 보내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면 공교육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교육이 과연 우위에 있냐? 자사고 없앤다고 하면 대치동에 학원가로 다 몰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강남 자사고 없앤다니 강남권이 엄청나게 지금 집값도 오르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강남 8학군처럼 근데 그런 면에서 또 풍선효과처럼 또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처럼 적게 만들지 말고 하고 싶은 사람은 자사고를 하게 해라. 그 대신 충분히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으면 그대로 반납하고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이거 가지고 막 하지 말고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죽으라고 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고 그럼 누가 자사고 하려고 하겠어. 근데 교육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육 철학을 있는 사람들이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당연히 옛날에도 우리가 공교육이 독립운동 안 했어요. 다 그때 당시에 사립학교들이 다 출신들이 다 했습니다. 독립운동 했습니다. 지구 환경 지킴이들과 함께하는 나무 입양. 나무 입양. 이 내용도 소개 좀. 나무 입양은 제가 그 제주도에 이번에 줌으로 강의를 해줬어요. 학생들을 100명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그 법률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이게 재민일보가 주최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런 인연으로 재민일보에서 저한테 이걸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실천하는 의미에서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취지라면 환경을 살리고 나무를 살리고 하는 거 그런 취지라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면서 저도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이 작은 거지만 이제 저한테는 혜택이 있죠. 한림공원을 제가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한림공원을 1년 동안은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이지만 저는 이제 좀 실천하는 거, 제가 실행하고 실천하는 거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하려고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인생을 사신 분이죠. 옛날에는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대부분. 1학년 다니다 말고 옛날에는 뭐 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다니고 근데 이제 혼자 독학을 하셨어요.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전라북도 전주로 와서 정읍에 살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전주로 와서 저가 공부를 좀 하니까 얘는 시켜야 됐다고 오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전라북도 도청에서 그 기능직 공무원으로 발간실하고 인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셨어요. 하시다가 이제 52세에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머니가 4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42세부터 지금까지 이제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혼자 사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옛날이면 가정폭력이죠. 잘대로 하고 때리는 건데 엄청 많이 때리셨거든요. 옛날 뭐 저도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고 그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무조건 사랑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까지도 그랬으면 저희들은 아마 가출했을 거예요 다. 세 형제가.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끝까지 지키면서 재혼도 안 하시고 내가 자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아들은 이제 변호사 되고 또 딸은 지금 도청 사무관으로 있고 막내 아들은 지금 학원 원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인생이 얼마 전에 어머니가 지금 이제 그 치매 아주 극초기여서 제가 자주 가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인생은 성공했다. 그러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엄마 자식이 잘 됐다고 해서 성공한 거냐? 내가 엄마 인생은 내가 보기에는 행복하지 않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변호사 합격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되게 이제 내가 힘들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자랑거리가 생기니까 이제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지금은 아주 행복해 하시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다른 사람한테 막 자랑을 많이 하시고. 그러죠, 당연히. 정민이? 우리 딸. 막내입니까? 막내? 뮤지컬 공연도 또 2월에 한 겁니까? 2월에? 이번에 또 8월에 합니다. 또 8월에? 어떻게 소질이 있습니까? 저는 소질이 있다고 안 보는데 본인이 소질이 있다고 지금.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내성적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또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되게 이제 내성적이고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앞에 쓰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또 그거 할 땐 너무 잘하거든요.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정민이의 본질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고 제가 알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아내다, 어떤 엄마다. 그거 좀 저한테는 은인이죠, 은인. 성함이? 아니 이제 김수연. 이제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선생님이세요? 제가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옥탑방 꼭대기에서 이제 하고 왔는데 우리 장인어른 지금 돌아가지만 장인어른 장모님이 제가 고시 공부한다고 할 때 신림동에 한번 오셨어요. 오셨다가 그 13평짜리 작은 방에 애도 있고 우리 첫째가 그때 낳았을 때거든요. 근데 두 분이 오셨다가 거기를 들렀다가 주무시지도 못하고 울면서 가셨거든요. 그랬구나. 얼마나 어떻게 서울대 나오고 저는 고대 나왔습니다. 서울대 나오고 지금 성심여고를 1등으로 졸업한 그래요? 그런 재원이었어요? 딸인데 변호사님 성공하셨군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근데 저한테 한 번도 타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묵묵히 내 합격을 기원하면서 내가 떨어지고 그럴 때도 용기를 북돋아줬지. 그러면서 그렇게 7년을 하고 나서 제가 합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쨌든 그 전은 또 안 했습니다만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룸사롱도 한번 안 가본 적이 없고 그런 데를 싫어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때 그렇게 나한테 했던 사람한테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의인이고 저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다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렇지만 정치는 하지 말라. 아니, 하지 말라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 뭐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도 여러 가지로 도움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남 일녀입니까? 네네. 큰애 이름이? 큰애는 엄태호. 태호. 네, 태호는 지금 서울대 체육교육과 4학년에 군대 이제 공군 갔다 와서 4학년이고 이제 7월 25일 날 리트라고 법학 적성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빠가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하겠다고 그래서 로스쿨을 들어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신앙 고백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제가 욕심이 많나요?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가 힘들 때 정말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 과정마다 힘들 때 아내가 지켜주고 그렇지만 또 아내는 내가 아내한테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의지는 했지만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만 제가 찾는 것 같아요. 참 나쁩니다. 심리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럴 때 점집을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점집을 찾는 게 아니라 그때 혼자 묵묵히 교회를 어느 곳이든 교회를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앉아 있다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은 수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누가 뭐 설교 듣고 그런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제가 느꼈을 때 저한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너한테 기회가 온다. 그런 그것 때문에 저는 이제 이기적인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